금수저 도련님의 고된 머슴살이. 옛날 한양에 이정승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정승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딸이라도 하나 얻었으면 좋겠는데 본처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후첩도 여럿 두어 자식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이정승은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후사를 바라는 이정승의 마음은 점점 간절해졌고 자신이 가진 것 모두와 바꾸더라도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할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이 가장 나이 어린 후첩에게 태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달 후 이정승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이정승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정승은 이 아들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처럼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라는 뜻으로 보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식구들은 이 늦둥이 아들 보석이를 대하는 것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키웠지요. 세월은 흘러 보석이는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7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승 부인이 보석이를 데리고 출타를 하는 길이었지요. 대문 앞을 나서는데 때마침 웬 멀끔한 탁발승과 마주쳤습니다. 정승 부인은 따라 나오던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라, 가서 쌀 한 대 퍼오너라. 예, 마님. 여종이 급히 가서 쌀 한 대를 가져와 탁발승에게 시주했습니다. 서로 합장을 하고 탁발승이 뒤돌아서며 나지막히 중얼거리는데 하필 그 말이 정승 부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참으로 불쌍하도다. 정승 부인은 그 말이 왠지 보석이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 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 무엇이 그리도 불쌍하단 말이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보석이는 우리 대감이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은 자식이오. 스님이 보석이를 보며 말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소. 괜한 신랑이 하지 말고 무슨 뜻에서 그리 얘기를 했는지 가르쳐 주시오. 스님은 하는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 말하기를 이 도련님은 명이 매우 짧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앞으로 반년을 더 살기 힘들 것입니다. 정승 부인이 들으니 그 말은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도련님께 정해진 운명이 그렇습니다. 정승 부인은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침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명을 피해갈 방법을 알려주시오. 죽을 것을 알았다면 살 방법도 알 것 아니오? 탁발승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살려면 당장 집을 떠나 최소한 6년을 큰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집을 떠나 사는 동안 아무도 도련님의 신분을 몰라야 하며 도련님은 천혜고아인 것처럼 모진 고생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좋다면 저에게 도련님을 맡겨주십시오. 저는 뒷산의 암자에 살고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심이 서거든 도련님을 암자로 올려 보내십시오. 갑작스러운 재난과 같은 그 스님의 말에 정승 부인은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약속이고 뭐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스님의 말을 어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하디 귀한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말이지요. 정승 부인은 급히 수소문을 해서 유명한 사주쟁이를 불렀습니다. 앞 못 보는 사주쟁이는 정승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뭔 소리요? 내가 왜 불렀는지 알고 그러는 거요? 예, 저도 그 정도는 볼 줄 압니다요. 살아야지요. 살고 봐야지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정승 부인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탁발승의 말이 잘못되었기를 기대하고 사주쟁이를 부른 것인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숨을 구제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 미리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승과 부인은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부인은 이정승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감, 일을 어쩌면 좋답니까? 정말 우리 보석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째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이정승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다 사실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구려. 그 스님한테 보냅시다. 6년이라는 시간을 바치고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해야지. 이정승과 부인은 상의 끝에 결국 보석이를 그 스님이 있는 암자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석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정승 부인은 솜씨가 뛰어난 친모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싼 품삯을 주고 금으로 수놓은 옷 한 벌을 짓게 했습니다. 며칠 뒤 보석이가 떠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보석이가 정승 부부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데 정승 부인이 보따리 하나를 보석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6년 뒤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입고 올 옷 한 벌을 지었다고 말하며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입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석이는 눈물을 삼키며 네,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어린 보석이는 나이 많은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더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정승 부부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슬픔이었지만 손자뻘의 어린 아들이 집을 떠나 혼자 살며 모진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아들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해야지요. 보석이는 집을 나와 탁발승이 알려줬던 뒷산의 절을 찾아갔습니다. 보석이가 막 도착하니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석이를 그곳에서도 더 깊은 산중의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스님은 보석이에게 허름한 옷 한 벌을 주며 갈아입게 했고 그날부터 보석이는 암자의 살림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었지요. 나무를 해오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스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보석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보석이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석이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면 피곤함에 못 이겨 금방 골아 떨어졌습니다. 보석이가 그렇게 고단한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보석이는 초저녁부터 잠에 들었지요.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승사자는 아무 말 없이 보석이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석이는 너무 무서워 온몸을 오들오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따스한 손길이 다가와 보석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보석이는 그것이 스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석이는 곧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너의 수명이 오늘까지라서 내가 너를 데리러 왔건만 그중이 너를 데려가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있구나. 또한 네가 본래의 팔자와 다르게 온갖 고생을 하며 살고 있어. 차마 오늘 너를 데려가지 못하겠다. 그러니 6년 뒤에 다시 데리러 오마. 이 말을 남기고 뒤로 돌아서는 듯하더니 다시 보석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지금처럼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그러면서도 착하게 살고 있다면 다시 또 네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 하고는 저승사자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석이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보석이는 스님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항상 앉아있던 자리에는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옥으로 된 필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석이는 이상한 낌새가 들어 산을 다 뒤질 정도로 스님을 찾아보았지만 스님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보석이는 옥피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가만히 품에 안아보았지요. 그랬더니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남은 것 같은 불안감도 꿈에 생생하게 저승사자를 본 무서움도 모두 썰물처럼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석이는 그날 밤 옥피리를 품에 안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보석이는 옥피리를 품에 넣은 채로 부지거쳐 길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6년간 덕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보자 라는 다짐을 하며 말입니다. 보석이는 한참을 가다가 어느 큰 마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산등성이가 멋들어지게 펼쳐져 마을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었고 마을 중심으로 커다란 강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석이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다 강가의 경치에 취해 강둑에 앉아 주위의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참 좋구나. 그래, 여기서 살자. 보석이는 생각 끝에 일단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신분, 다른 인생으로 살아야 하기에 뭐 별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기로 마음먹고 큰 부잣집에는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 터이니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지요. 예상대로 머슴이 늘 필요한 집이었고 운 좋게도 당분간은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석이가 많은 일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한창 젊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닥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필 보석이가 머슴살이 하러 들어간 집은 지서방이란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세상 욕심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서방네 머슴이 된 보석이는 다른 집 머슴보다 곱절은 더 일하고 밤낮으로 갖은 고생을 다했지만 그 또한 자신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벌써 2해가 지났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보석이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일 잘하는 머슴으로 마을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석이의 고생은 고된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서방에게는 딸이 셋 있었는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보석이를 천한 머슴이라며 업신여기고 툭하면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보석이가 아무리 일 잘하는 머슴이 되었다 한들 이 두 딸들의 구박은 더하면 더했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구박에 이 집 머슴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때려치우고 집을 나갔었는데 보석이는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도망가지도 않으니 구박은 점점 심해져 언젠가부터는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일도 사소한 꼬투리를 잡거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 밥을 굶기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주고는 다 끝내기 전에는 잠을 자지 말라며 잠도 재우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서방의 셋째 딸은 달랐습니다. 보석이에게 참 잘해줬지요. 셋째 딸의 이름은 세희였는데 보석이가 언니들 때문에 밥을 굶는 날이면 세희는 누룽지라도 챙겨다 가져다 주고 어쩌다가 잔칫집에라도 다녀오는 날이면 고기야 떡이야 조금씩 싸가지고 와서 보석이에게 맛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석이의 고단한 하루하루에 주인집 셋째 딸 세희는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보석이가 머슴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춘삼월 봄이와 온 마을에 화사한 꽃들이 피었습니다. 특히 강가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앞다투어 뽀얗게 피었지요. 주인집 지서방네 식구들은 강가로 꽃 구경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며 보석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석이가 급히 말을 끌고 오니 첫째 딸은 이놈아, 뭘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냐? 어서 말 옆에 엎드리거라. 보석이가 말 옆에 손을 짚고 엎드리니 첫째 딸은 보석이의 등을 밟고 말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보석이가 서둘러 말을 대령하니 둘째 딸도 언니와 같이 보석이를 엎드리게 한 후 보석이의 등을 밟고 말에 힘껏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세희가 마당으로 나오니 보석이는 알아서 말을 끌어다 세희 옆으로 가 말 아래에 엎드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세희는 얼른 보석이를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 테니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도 꽤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것이다. 그러니 오랜만에 너도 편하게 좀 쉬도록 하거라. 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모두 꽃놀이를 나가니 정말 집이 텅 비었습니다. 보석이는 오래간만에 방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게 마을 풍광이 좋아서 이 마을에서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하느라 맘 편히 마을 구경 한번 한 적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득 자기도 꽃 구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석이는 냇가루가 깨끗이 몸을 씻었습니다. 그런 뒤 머리도 단정히 빗고 나서 여태껏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옷 보자기를 끌렀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지어준 금으로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옷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석이는 그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 세희가 두고 간 말을 꺼내 올라탔습니다. 말을 몰아 강가로 나가니 꽤 많은 사람들이 꽃놀이를 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석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타고 비단옷을 입은 어느 도련님의 훤칠하고 늠름한 모습에 사람들이 모두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보석이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올라 옥피리를 꺼내어 보니 그 모습은 마치 속세를 벗어난 신성과 같아 보였습니다. 강가로 나갔던 지서방네 식구들도 보석이의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설마 그 사람이 보석이라는 것은 의심하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눈썰미가 뛰어나고 평소에 보석이와 가까이 지냈던 세희 빼고 말이지요. 단박에 보석이를 알아본 세희는 도대체 보석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보석이는 꽃구경을 한 후 지서방 식구들이 돌아오기 전에 집으로 먼저 돌아와 평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지서방 식구들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강가에서 본 말탄 훤칠한 총각 얘기를 하느라 바빴지만 세이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이는 부엌에 물을 길어다 놓는 보석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강가에서 말이다.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와서 옥피리를 부른 것이 너 맞지? 보석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집에서 낮잠 잤어요. 보석이는 시치미를 뗐지만 세이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과 옥피리는 어디서 난 것이냐? 결국 보석이는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세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이는 보석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선 6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아야 하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보석이의 사연이 참으로 기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석이의 비밀까지 알게 되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보석이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석이의 꿈속에 6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6년을 늘린 너의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만 그동안 모진 고생을 하고도 잘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내 수명을 늘려주도록 하겠다. 이제는 60년 뒤에나 다시 오마. 라고 말하며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보석이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은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짜의 삶을 청산하고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보석이는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집주인 지서방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지서방은 깜짝 놀랐지요. 그동안 머슴으로 부리던 총각이 곱디고 온 옷을 입고 누가 보아도 양반집의 귀한 자제의 모습으로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보석이는 차분히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네가 원래는 양반의 자제란 말이냐? 그럼 세경은? 세경은 괜찮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집에서 머슴살이 한 덕분에 살았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저희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서방은 보석이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세경을 안 받겠다고 하니 별다른 톤은 달지 않고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보석이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6년간의 머슴살이를 포함하여 꼭 6년 반 만에 본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마지막 인사 한마디도 없이 집을 나서는 보석이의 뒷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세희는 조용히 눈물만 또르르 흘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별이 쉽지만은 않았으니까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 세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보석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년 동안의 삶은 힘들고 고되었지만
낮은 신분으로 살면서 남을 위해 많은 일들을 대신하면서 보석이는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석이가 지서방네 집을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서방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보석이네 집에서 보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서방은 우선 자기가 궁금한 것부터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보석이 부모는 누구이며 집안은 어떤지 사는 형편까지 말이지요. 그 사람은 차분히 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지서방은 얼굴빛이 어두워졌지요. 아니, 그놈이 한 말이 진짜였나 보네. 일을 어쩌나? 지서방은 그동안 보석이에게 한 짓이 있었기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집 아들을 머슴으로 부렸다고? 설마 우리한테 따지러 온 게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기별아치입니다. 이것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기별아치는 자기가 가져온 짐에서 혼인을 허락받고자 하는 납체서와 사주단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니, 웬 사주단자를 가져온 게요? 보석 도련님께서 이 대행 막내 따님과의 혼인을 허락받고자 하셔서 제가 이렇게 심부름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희와의 혼인을 허락받고자 보석이가 사람을 보낸 것이었지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보석이는 그간 있었던 일을 부모님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머슴살이했던 집의 셋째 딸 세희와 혼인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승 부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지고 화를 면하기 위해 타지에서 어렵게 고생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사람이라고 하니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서방 역시 정승집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으니 집안의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보석이는 지서방의 집을 떠나올 때부터, 아니 꽃놀이를 나갔을 때부터, 아니 지서방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세희를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지만 보석이는 이미 세희와의 혼인을 마음먹고 있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모진 머슴살이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보석이는 세희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서방 집에서 혼례식을 치른 후 보석이 집으로 새색시 세희를 가마에 싣고 가는데 보석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말을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니 그 광경이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화려한 모습의 선남선녀를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그 중에 지서방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동안 보석이에게 잘해주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하네요. 평소에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인정을 베풀며 살았었다면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